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랑채의 문지방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죽은 쥐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하고도 역겨운 냄새였다. 진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대들보에 매달린 하얀 명주천을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발 아래에는 이미 뒤집어진 흑단나무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다. 밖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기와지붕을 때리며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의 몰락을 재촉하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으나 방 안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과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진진사의 핏발선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이 치욕을 씻을 방법은 자결뿐이라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목을 매려는 찰나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들어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으리가 가시면 남은 식솔들은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윤씨 부인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뒤이어 장남 인석과 차남 인호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아버지를 말리며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니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이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놓아라. 다들 비키거라. 내 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임금님께 진상할 산삼이 하루아침에 썩은 무처럼 변해버렸는데 이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쳐 너희 놈들의 목까지 칠 것이다. 진진사의 절규 섞인 외침은 천둥소리와 뒤섞여 방 안을 울렸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두스며 흐느낄 뿐이었다.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이자 약재상의 거두였던 진진사댁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불과 하루 전의 일이었다. 조정에 진상하기 위해 1년을 공들여 준비했던 최상품 인삼, 그 중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천종산삼 10뿌리가 보관 창고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게 변색되고 악취를 풍기는 흉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저주를 퍼부은 듯 끈적한 검은 진액을 흘리며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 방의 구석진 곳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히히히히 하는 맑고도 경박한 웃음소리였다. 진진사와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 며느리 달래였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목을 매려 하고 시어머니가 혼절 직전인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벽을 보고 앉아 자신의 따은 머리카락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달래는 동네 어귀에서 코를 흘리며 뛰어놀던 모자란 아이였으나 진진사의 차남 인호가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억지로 가문에 들이게 된 며느리였다. 평소에도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려 집안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지만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진진사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달래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전혀 읽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곶감 하나를 주워들고는 아버님 이거 드실래요? 곶감이 참 달게 생겼구만요. 하며 해벌쭉 웃어 보였다. 진진사는 달래의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리며 쥐고 있던 명주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런 천치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단이 난 게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윤씨 부인이 달래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장남 인석이 어머니를 말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달래는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곶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검게 썩어버린 인삼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쪽을 가리키며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어머니, 저기서 똥 냄새가 나는데 쥐들이 자꾸만 춤을 춰유. 쥐들이 잔치를 벌였나 봐요. 그녀의 말은 누구의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나 창고 쪽에서 풍겨오는 썩은 내는 더욱 짙어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진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젖혔지만
들어오는 것은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비에 젖은 흙냄새와 섞인 그 끔찍한 부패의 악취뿐이었다. 그는 난간을 부여잡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창고의 문틈으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마당을 더럽히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진진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이 산삼을 구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재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10만이들을 수소문하고 전 재산을 털어 선금을 치르고 혹여나 상할까봐 얼음을 채운 석빙고에 보관하며 밤낮으로 지켰던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내일이면 한양에서 내려온 선해청 관리가 이 물건을 검수하고 궁궐로 가져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구족이 멸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진씨 가문에 이런 시련을 내리신단 말인가. 진진사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며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야속한 빗소리뿐이었다. 그때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달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춤을 추듯 흐느적거리며 진진사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는데 진진사의 축 늘어진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영감님 맘 상한다. 곰팡이야 곰팡이야 피지 마라 까만 꽃이 피었네. 그녀의 노랫가락은 구슬프면서도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긁는 구석이 있었는데 까만 꽃이라는 단어가 진진사의 뇌리에 묘한 잔상을 남겼다. 하지만 진진사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미친 짓거리라 치부하고는 차남 인호를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이 저런 물건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내 명줄이 조금은 더 길었을 것이다. 당장 저것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인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달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에이구, 넌 눈치도 없느냐. 제발 좀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다. 달래는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울기는커녕 빗물을 받아 마시는 신압을 하며 깔깔거렸고 그 모습은 처연한 빗줄기와 어우러져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당에 넘어진 달래의 옷자락은 진흙탕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창고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인삼이 있는 그곳이 마치 신기한 보물 창고라도 되는 양 호기심 어린 빛이 서려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몰랐으며 진진사댁의 대청마루에는 수심이 가득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진진사는 자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운이 다해 주저앉은 것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며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자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도망을 간다 한들 조선팔도 어디에 숨을 곳이 있겠으며 잡히는 날에는 더 큰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다. 그때 밖에서 쫓겨난 달래가 비를 쫄딱 맞은 채로 다시 마루 밑까지 기어와서 문지방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아버님 문 좀 열어주셔유. 저기 창고에 도깨비 불이 켜졌어유. 파란 불이 번쩍번쩍해유. 인석이 화를 내며 문을 열고 나가려 했으나 진진사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가만 도깨비 불이라니. 이 빗속에 무슨 불이 보인다는 게냐. 진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며느리의 헛소리를 확인이라도 해서 화풀이라도 할 심정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앞에 다다르자 진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달래의 말대로 창고의 틈새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푸르스름한 인광 쿵광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등불의 색이 아니라 썩은 나무나 오래된 뼈에서 나온다는 기이한 도깨비불과 흡사했다. 진진사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썩은 인삼에서 빛이 난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창고 안에 숨어 있는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 걸린 창고 문을 열어 젖혔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아까보다 더 독해져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진진사는 소매로 코를 막고 호롱불을 들어 안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약재를 다루어온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검게 썩어 흐물거리는 줄 알았던 인삼더미 위로 수많은 쥐떼가 몰려드는데 쥐들이 인삼을 갉아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친 듯이 날뛰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움직임은 일반적인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맹렬했다. 마치 어떤 강력한 기운에 취한 듯 쥐들은 진진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썩은 인삼의 진액을 탐욕스럽게 핥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진진사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달래가 불쑥 나타나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그 아수라장 같은 쥐떼를 보며 손뼉을 쳤다. 아버님 보세요. 쥐들이 춤춘다고 했잖아요. 저 까만 똥 같은 게 참 맛나나 봐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달래가 흙탕물이 묻은 손을 뻗어 검게 변한 인삼 조각 하나를 집으려 하자 진진사는 기겁을 하며 그녀의 손을 쳐냈다. 이 미친년 그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손을 댄단 말이냐. 당장 물러가라. 하지만 달래가 쥐고 있던 호롱불 빛이 썩은 인삼의 단면을 비추는 순간 진진사의 눈에 믿기 힘든 것이 들어왔다. 겉은 검게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였지만 쥐가 파먹은 그 속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띠며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부패가 아니었다. 아니, 부패를 넘어선 어떤 기이한 변화였다. 진진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다. 평생 수많은 약초 서적을 뒤적였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읽은 기억이 없었다. 그때 달래가 바닥에 떨어진 쥐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님, 저 쥐는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지금은 날아다니네요. 저 까만 거 먹고 힘이 났나 봐요. 진진사가 자세히 보니 달래가 가리킨 쥐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다리를 절며 구석에 몰려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쥐는 창고 벽을 타고 오를 정도로 기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진진사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창고 지붕을 때리고 쥐들의 괴기스러운 울음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내일이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 괴상한 검은 인삼을 들키는 순간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진진사의 본능은 신만이로서의 오랜 직감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썩은 무더기가 아니다. 달래의 말처럼 다리가 부러진 쥐를 날게 만드는 무언가가 이 안에 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것을 모두 불태워 증거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이 기이한 변화의 정체를 밝혀낼 것인가? 진진사가 곤회에 차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 달래는 바닥에 흘러내린 검은 진액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달아. 쓰면서도 달아. 달래의 그 한마디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진진사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벼랑 끝에 선 진진사 댁의 운명이 바보 며느리의 혀끝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진진사 댁의 풍경은 마치 적군이 약탈하고 지나간 폐허와 다를 바 없었는데 마당 곳곳에는 찢어진 창호지와 기왓장이 널브러져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쟁이 넝쿨처럼 타고 넘어오고 있었다. 하인들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밤사이 돈이 될 만한 집기들을 챙겨 하나둘씩 도망쳐버렸고 텅 빈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 대신 찬바람만이 뇌탄이 드나들며 스산함을 더했다. 진진사는 사랑채 큰마루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가문의 몰락을 조롱하듯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침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으나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와 그 틈바구니에 섞여있는 간사한 웃음소리였다. 진진사 어른, 계십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대단한 산삼이 똥이 되었다면서요. 이참에 그 넓은 집이나 내놓으시지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읍내에서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최부자였는데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다. 최 부자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마당 한가운데 서서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랑채의 굵직한 대들보와 잘 가꾸어진 정원석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불운 천하의 진진사댁이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다니 인생 무상이라더니 딱 그 짝이구먼. 어차피 관아에 끌려가면 이 집은 흉가가 될 터인데 내가 헐값에라도 거두어 줄 테니 도장이나 찍으시오. 진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게 생긴 처지라 호통조차 칠 기력이 없었다. 그때 안채에서 장남 인석이 뛰쳐나와 최 부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최 부자가 데려온 덩치 큰 왈패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진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았으니 가문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것은 비루한 목숨과 멸시뿐이었다. 최 부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내일 다시 올 테니 생각 잘하시오. 늦어지면 그나마 쳐주던 값도 없을 줄 아시오.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왈패들과 함께 껄껄거리며 사라졌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하게 가라앉았고 희망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독한 술 냄새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다. 차남 인호는 대낮부터 술독에 코를 박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모든 화살을 아내인 달래에게 돌리고 있었다. 에이 재수옴 붙은 년,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네가 바로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액바지 무당이로구나. 인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달래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해댔다. 달래는 남편의 발길질에 옆으로 픽 쓰러졌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옷은 진흙과 정체 모를 검은 얼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하여 영락없는 광녀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표정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인호가 다시 손을 들어 때리려 하자 윤씨 부인이 달려나와 아들을 말렸으나 그것은 며느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 큰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였다. 그만둬라. 때려봤자 손만 아프다. 저런 천치에게 화풀이 한다고 썩은 삶이 돌아오겠느냐. 윤씨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달래를 흘겨보고는 국으로 돌아섰다. 가족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창고에서 썩어가던 그 흉물스러운 검은 인삼들을 꺼내어 멍석 위에 널어놓는 일이었다.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근처만 가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달래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맨손으로 그 끈적거리는 검은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펴고 있었다. 그녀는 인삼을 만지면서 끊임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아가들아, 아가들아, 춥지 해님 보고 따뜻해져라. 달님 보고 시원해져라. 까만 옷 입고 춤추러 가자 하는 식의 알 수 없는 소리들이었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며 바보 달래, 똥 만지는 달래라고 놀려대도 그녀는 그저 희죽 웃으며 손을 흔들어줄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진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어젯밤 창고에서 보았던 그 기이한 붉은 빛과 쥐떼의 광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인가? 진진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달래의 기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다시 그 검은 인삼들을 주섬주섬 챙겨 창고 안으로 들이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장독대 위로 옮겨놓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슬을 맞아야 한다며 밤새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해댔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달래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검다 검다 하지 마라. 속은 빨간 앵두란다. 쓰다 쓰다 하지 마라. 먹고 나면 꿀맛이란다. 인호는 술에 취해 잠을 설치다. 그 소리를 듣고는 화가 치밀어 방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밤중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좀 그만해. 잠 좀 자자. 잠 좀. 그러나 달래는 남편의 고함 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욱 신나게 부채질을 해댈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검은 인삼의 표면에서는 미세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역겨웠던 악취는 밤이 깊어갈수록 묘하게 구수한 흙내음으로 변해가는 듯했으나 코가 마비된 식구들 중 누구도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이 되자 집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쌀통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윤씨 부인은 폐물을 팔아 근근히 죽을 쑤어 올렸지만 남자들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때 달래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서방님 이거 드셔봐요. 힘이 불끈 솟아요. 달래가 내밀은 것은 검은 국물이 담긴 탕약 같은 것이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그 썩은 인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인호는 기겁을 하며 그릇을 쳐내 바닥에 엎어버렸다. 이 미친년이 이제는 우리를 독살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썩은 똥물을 가져와서 먹으라니.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달래의 발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뜨겁다는 내색도 없이 깨진 사기 조각을 주우며 울먹였다. 아닌데, 쥐들이 먹고 날아다녔는데 이거 먹으면 안 아픈데. 인호가 몽둥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진진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제지했다. 그만해라. 네 처가 모자라서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다 내 업보다. 진진사는 바닥에 쏟아진 검은 국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엎어진 국물이 닿은 문지방의 나무 색깔이 순식간에 윤기를 띠며 짙어지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노안을 탓하며 고개를 돌렸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최 부자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최 부자는 이제 동네 왈패들을 시켜진 진사댁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하고 밤마다 돌을 던져 기와를 깨뜨리는 등 노골적인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에 고변하여 역적놈들이라고 고발할 것이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협박에 윤씨 부인은 실신하여 자리에 눕고 말았고 장남 인석은 분을 이기지 못해 낫을 들고 나가려다 아버지에게 붙들려 통곡했다.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일보 직전이었고 이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지목된 달래는 집안의 가장 구석진 헛간으로 쫓겨나 멍석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 했다. 쫓겨난 달래는 헛간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웅크리고 앉아 품속에 숨겨온 무언가를 꺼내었는데 그것은 가장 크고 흉측하게 변했던 검은 인삼 한 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그 인삼을 감싸 안고는 마치 아기를 어르듯 쓰다듬었다. 미안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너는 똥이 아닌데, 너는 보물인데. 달래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검은 인삼 위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인삼의 표면이 잠시 반짝이더니 끈적하던 점액질이 굳어지며 마치 잘 말린 곶감처럼 꾸덕꾸덕해지기 시작했다. 달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이슬을 마치고 낮에는 바람을 쐬어주며 이 괴물 같은 약초를 돌보았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복잡한 의학 지식도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었다. 그저 아버님이 목을 매려 했던 그 슬픔과 다리가 부러진 쥐가 다시 뛰어다니던 그 생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연민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달래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로 갔다. 그녀는 밤새 정성스럽게 말린 검은 인삼을 절구에 넣고 옜기 시작했다. 쿵쿵쿵.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절구질 소리는 규칙적이고도 묵직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거친 손마디는 붉게 부어올랐지만 절구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잠이 깬 시어머니 윤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새벽에 무슨 난리냐. 잠 좀 자자. 윤씨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다 절구 안에서 퍼져나오는 향기에 걸음을 멈칫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그 역겨운 악취가 아니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하고 맡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깊고 그윽한 향기였다. 윤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달래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냄새냐? 네가 지금 뭘 핥고 있는 게냐? 달래는 땀을 닦으며 해맑게 웃었다. 어머니, 이거 까만 떡 만들어서 아버님 드릴 거예요. 이거 드시면 힘나서 저 나쁜 아저씨들 혼내줄 수 있어요. 윤씨는 절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검붉은 가루가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썩은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윤씨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정말 그 흉물스럽던 산삼이란 말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어디서 훔쳐온 다른 약재인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 향기에 홀린 듯 윤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 입에 넣어보았다. 혀끝에 닿는 순간 강렬한 쓴맛이 입안을 강타하더니 이내 혀 밑에서부터 침이 고이는 단맛이 올라오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순간 며칠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윤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놀란 윤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진사 약속한 시간이 지났소. 당장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 포졸들을 드리겠소. 집안은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진진사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고 인석과 인호는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 뒤에 섰다. 최 부자는 기세등등하게 하인들을 시켜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자, 다들 끌어내라.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독대가 깨지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진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최 부자 하루만 더 말미를 주게. 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보겠네. 그러나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진진사의 어깨를 발로 찼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썩은 인삼을 껴안고 죽던지 길바닥에 나앉던지 택하란 말이다. 진진사가 바닥에 쓰러지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자 가족들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헛간 쪽에서 달래가 절구공이를 든 채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매서웠다. 달래는 쓰러진 시아버지를 가로막고 서서 최 부자를 향해 절구공이를 휘둘렀다. 우리 아버님 괴롭히지 마라. 이 나쁜 도깨비들아.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기세에 왈패들이 주춤했다. 최 부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이 집 며느리가 미쳤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전년부터 끌어내라. 왈패들이 달려들자 달래는 품속에서 아까 부숴둔 검붉은 가루가 담긴 주머니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다. 에이, 쥐들이 먹고 힘낸 가루다. 너희들도 이거 먹고 쥐가 되어라. 가루가 바람을 타고 왈패들의 얼굴로 날아갔다. 왈패들은 기침을 하며 눈을 비볐지만 그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냄새에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바람에 날린 가루 중 일부가 진진사의 코끝에도 내려앉았다. 그 순간 진진사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향기, 이것은 단순한 인삼의 향이 아니었다. 구중구포 9번 찌고 9번 말림을 거친 숙지황보다 더 깊고 오래 묵은 산삼보다 더 강렬한 기운. 진진사는 바닥을 짚고 일어설 힘을 얻었다. 바보 며느리의 무모한 행동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느다란 동아줄을 내려보낸 것이다. 최 부자가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뒤 진진사 댁의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찢겨진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대청마루에 모여 앉은 식구들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짙은 패배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진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족보책을 어루만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죄책감과 당장 내일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현실의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가문이 이 지경이 된 이상 입 하나라도 줄여야 남은 식구들이 목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잔인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인호야, 너는 오늘 날이 저무는 대로 달래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오거라. 진진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 말을 뱉는 순간 늙은 가장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다. 그것은 며느리를 내치는 시아버지의 모진 명령이 아니라 살기 위해 제사를 도려내야 하는 가장의 비명과도 같았다. 인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으니 그 역시 이 지긋지긋한 불행의 원인이 아내 달래에게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예, 아버님. 진즉 그리했어야 했습니다. 저 모자란 것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나 옆에 앉은 윤씨 부인은 치마폭을 꽉 쥐며 고개를 돌렸다. 비록 달래가 모자라고 엉뚱한 짓을 일삼아 속을 썩였지만 지난 며칠간 그 고약한 냄새를 참아가며 밤새 부채질을 하던 며느리의 정성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씨 부인 역시 입 밖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칠 수는 없었으니 당장 쌀독이 비어 쥐가 드나드는 형편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감쌀 여유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 비정한 결정을 모르는 것은 오직 문 밖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흙을 쓸고 있는 달래뿐이었다. 달래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당 한 구석에 흩어진 검은 인삼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아깝다, 아까워. 참새가 물어가면 배가 아플 텐데. 개미가 먹으면 힘이 세져서 집을 무너뜨릴 텐데. 그녀는 흙이 묻은 인삼 조각을 호호 불어가며 자신의 치마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석을 줍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인호가 거칠게 방문을 열고 나와 달래의 손목을 잡아채며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당장 짐 싸. 네 집으로 가란 말이야. 달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우리 어디 가유? 꽃구경 가유나 짐 쌀 거 없어요. 이거면 돼요. 달래가 주머니에서 꺼내 보인 것은 다름 아닌 그 검은 인삼 조각들이었다. 인호는 홧김에 달래의 손을 쳐내며 인삼 조각을 바닥에 흩뿌렸다. 이 징글징글한 것 좀 그만 챙겨. 네가 갈 곳은 저승이 아니라 내 친정집 구석방이란 말이다. 짐이라고 해봐야 다 해진 저고리. 몇 벌과 빗 하나가 전부였지만 달래는 보자기를 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정말로 남편과 나들이를 가는 줄로만 알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올 때 쑥 뜯어 올게요. 아버님 저 가면 심심해서 어쩌주 달래가. 방문을 열고 인사를 올리자 진진사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앉았다. 윤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비록 쫓겨나는 며느리지만 빈속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시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도리였다. 밥상 위에는 보리 섞인 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며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달래는 그마저도 진수성찬인 양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쌀밥이다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 이후 달래의 해맑은 물음에 부엌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지막 식사가 시작되었으나 숟가락을 든 사람은 달래뿐이었다. 진사는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인호는 밖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었다. 달래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며 식구들의 눈치를 살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밥이 맛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려 노력했다. 아버님 아까 제가 마당에서 봤는데 유개미들이 줄을 서서 가더라고요. 비가 또 오려나 봐요. 근데 개미들이 다들 허리가 펴졌어요. 진진사는 며느리의 헛소리에 대꾸할 기력도 없어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밥이나 먹거라. 체할라. 진진사의 무뚝뚝한 한마디에 달래는 희죽 웃으며 국을 떠먹으려다 실수로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숟가락은 대굴대굴 굴러진 진사의 발치 앞에 멈췄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달래가 아까 몰래 숨겨두었다가 흘린 검은 인삼 조각이 떨어진 곳이었다. 달래는 숟가락을 주우려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면서 그 검은 인삼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숟가락 대신 인삼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참 이상해요. 이 까만 곰팡이 말이 예요. 혀끝에 대면 쓴바귀처럼 쓴데 침이랑 섞이면 꿀처럼 달아져요. 그래서 쥐들이 이걸 먹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만 달려들었나 봐요. 달래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진사의 귀를 때리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번개 같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쓴바귀처럼 쓰다가 꿀처럼 달아진다. 진진사는 고개를 번쩍 들어 며느리의 손에 들린 검은 조각을 응시했다. 그는 평생을 약재상으로 살며 수천 가지 약초의 맛과 향을 감별해온 사람이었다. 곰팡이가 핀 약초는 썩은 내가 나고 역겨운 맛이 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쓰다가 달아진다. 그것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생겨의 특징이 아니던가. 진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달래가 올려놓은 검은 인삼 조각을 집어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겉면을 뒤덮은 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인삼 내부의 진액이 밖으로 배어나와 굳으면서 생긴 검은 결정체였다. 코를 가까이 대자 며칠 전의 악취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래된 숲속의 흙내음과 진한 한약 냄새가 섞인 듯한 기이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진사는 홀린 듯 조각을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혀가 마비될 듯한 강한 쓴맛이 입안을 강타했다. 인호가 기겁을 하며 들어왔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걸 왜 드십니까? 하지만 진사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입안에서 쓴맛이 사라지자마자 달래의 말대로 기가 막힌 단맛이 침샘을 자극하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치솟아 오르더니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과 피로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명징함이 찾아왔다. 진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썩은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에 식구들이 모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진사는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책 보관함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고서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적 영경 엔징, 중국 북경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전설 속의 약재, 흑삼 획석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책장을 넘기다 누렇게 바랜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구중구포를 넘어서 자연의 습기와 지열이 만나 1000번의 변화를 거치면 삶은 검게 변하고 그 기운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책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는 진진사의 목소리가 전율로 떨렸다. 썩은 것이 아니었다. 습한 창고의 환경과 이상기온이 우연히 겹치면서 천종산삼이 자연 발효를 일으켜 전설 속의 영약인 흑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달래야 네가 이것을 쥐들에게 먹였다고 했느냐? 진진사가 다급하게 묻자 달래는 밥알을 입가에 묻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다리 부러진 쥐가 이거 먹고 펄펄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먹어봤는데 배가 따뜻해져서 좋더라고요. 진진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기행지식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 쥐들의 이상 행동, 그리고 방금 자신이 느낀 그 강렬한 기운까지 하늘이 진씨 가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바보 같은 며느리의 손을 빌려 더 큰 복을 내려준 것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눈이 멀어 그 보물을 똥이라 여겨버리려 했으니 진진사는 자신의 무지함에 가슴을 쳤다. 우리는 살았다. 아니 산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얻은 것이다. 진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문 밖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자가 왈패들을 이끌고 다시 들이닥친 것이었다. 진진사해가 중천에 떴다. 약속대로 집을 비워라. 인호와 윤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사색이 되었다. 진진사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며칠간의 패배감 대신 호랑이 같은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달래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아가,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네가 만든 그 검은 가루 아직 남아있느냐? 달래는 영문을 모른 채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네, 아버님. 이거 최 부자 아저씨 주려고 남겨놨어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진진사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렇지, 나눠 먹어야지. 하지만 그놈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진진사는 달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비가 개인 하늘 아래 마당에 서 있는 최 부자의 얼굴이 짙게 일그러져 있었다. 진진사는 대청마루 끝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 부자, 내 집을 가져가려거든 내 목부터 치고 가져가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놈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천하의 보물을 보여줄 터이니 눈을 씻고 잘 보거라. 진진사가 달래에게 눈짓을 하자 달래는 멍석 위에 널려있던 검은 인삼 뿌리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다. 햇빛을 받은 흑삼의 표면이 흑요석처럼 검푸른 빛을 뿜어내며 반짝였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직도 그 썩은 똥덩어리에 미련을 못 버렸느냐. 여봐라, 저 늙은이와 미친년을 끌어내고 집안을 싹 다 비워버려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루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진진사는 달래가 파져놓은 흑삼 가루 한 줌을 쥐고 화로에 던져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당 전체에 그 기묘하고도 강력한 향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들이마시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강렬하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최음제와도 같은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달려들던 왈패들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마저 코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요망한 냄새냐. 진진사는 연기 속에서 마치 신선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영약이다. 썩은 것이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하루 만에 응축한 보물이다. 내 놈들의 더러운 발로 이 집을 밟기에는 이 향기가 너무나 귀하구나. 진진사의 당당한 태도와 기이한 향기에 압도된 최부자 일당은 겁을 집어먹고 주춤거렸다. 바보 며느리의 한마디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가문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진진사는 인호에게 소리쳤다. 인호야, 당장 사랑채에 가장 좋은 술을 가져오너라. 이 귀한 약재를 술에 담가 임금님께 진상할 것이다. 관아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고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포승줄에 묶인 진진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동헌
관아의 중심 건물 마당으로 끌려 들어오는 광경은 마치 패배한 장수가 적진에 끌려온 듯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으며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쳤다. 보시오. 저 양반 탈을 쓴 악귀가 우리 마을에 독을 풀려 했소. 썩어 문드러진 인삼으로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나아가서는 임금님까지 능멸하려 했단 말이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진진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 뒤를 따르는 진진사의 가족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대열의 맨 끝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따라오는 달래만은 이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맑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검은 보자기를 소중히 안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제지하려 할 때마다 이건 우리 아버님 드릴 떡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하며 요리조리 피하는 통에 그 모습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동헌의 높은 마루 위에는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이방과 형방이 서슬퍼런 눈초리로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죄인진, 아무개는 듣거라. 네가 조정에 진상할 귀한 약재를 관리소홀로 썩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흉물을 가지고 양민들을 현혹하고 빚쟁이를 위협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진진사는 무릎을 꿇고 앉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사또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인삼은 썩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고을에 내려주신 전설의 영약이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잠시 주춤했으나 최 부자가 곁에서 간사한 혀를 놀렸다. 사또 저 늙은이의 혓바닥에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 시커먼 덩어리가 어찌 약이란 말입니까? 저것은 맹독을 품은 썩은 뿌리일 뿐입니다. 최 부자의 손짓에 따라 포졸 하나가 증거물로 압수한 검은 인삼 한 뿌리를 사또 앞 탁자에 올려놓았다. 겉면이 검게 그을린 듯하고 쭈글쭈글한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숫덩이나 말라 비틀어진 짐승의 배설물 같아 보였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에이구 냄새야, 저게 무슨 산삼이야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네, 이놈, 내 눈이 옹이구멍인 줄 아느냐. 천하의 산삼이 어찌 저런 흉측한 몰골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형틀에 묶고 저 흉물을 불태워라. 형방이 곤장을 들고 나서자 윤씨 부인과 인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바로 그때 구경꾼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달래가 동헌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안 돼요. 그거 태우면 안 돼요. 우리 아가 아파요. 포졸들이 달래를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잽싸게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밑까지 달려가 엎드렸다. 이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사또가 노발대발하자 달래는 고개를 들고 사또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사또 할아버지 얼굴이 누렇게 떴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기침만 콜록콜록하주 우리 아가 먹으면 낫는데. 사또는 흠칫 놀랐다. 달래의 말대로 그는 최근 몇 달간 원인 모를 지병으로 밤잠을 설치고 기침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었다. 용한 의원들을 불러도 차도가 없어 속만 태우던 차였다. 최 부자가 나서서 소리쳤다. 사또, 저녀는 동네가 다 아는 바보 천치입니다. 헛소리를 듣지 마시고 당장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진진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사또 제 며느리가 비록 지능은 모자라나 짐승보다 예민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저 아이가 쥐들이 저 삼을 먹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제게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삼을 시험하여 효험이 없다면 제 일족을 멸하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진진사의 결연한 목소리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는 갈등하는 빛이 역력했다. 자신의 병세가 깊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미친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그때 마침 관아를 방문 중이던 한양의 어이 유이 출신 노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은퇴 후 낙향하여 지내던 당대의 명의였다. 사또 잠시만 기다려보시지요. 저 늙은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저 여인의 말 또한 기이하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검은 인삼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고 손톱으로 살짝 긁어 그 진액을 맛보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노인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무릎을 탁 쳤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은 문헌에만 존재하던 구중구포의 완벽한 경지를 넘어선 자연이 빚어낸 흑삼해건, 이 틀림없소이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노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인삼을 찌고 말리기를 9번 반복하면 홍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성이 순해지고 효능이 높아집니다. 하물며 이 흑삼은 특수한 환경에서 발효되어 사포닌의 기운이 일반 인삼의 수십 배에 달하니 가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영약이라 할 수 있소. 사또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물었다. 그 말이 정말이오? 내 병도 고칠 수 있단 말이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진사를 바라보았다. 진진사, 자네가 직접 이 삼을 다려 사또께 올릴 수 있겠는가? 진진사는 감격에 겨워 큰 절을 올렸다. 그리하겠습니다. 관아마당 한 구석에 화로가 설치되고 진진사는 정성스럽게 흑삼을 다리기 시작했다. 달래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도우며 콧노래를 불렀다. 보글보글 끓어라 할아버지. 아픈 거 다 낫게 해라. 탕약이 끓으면서 퍼져나가는 그 깊고 그윽한 향기는 관아 전체를 감싸 안았고 구경꾼들은 그 향기만 맡고도 기운이 솟는 듯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 식경이 지나고 진한 흑갈색의 탕약이 사발에 담겨 사또의 앞에 놓였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꿀꺽꿀꺽 목을 대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사발을 비운 사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최 부자는 초조한 듯 침을 꿀꺽 삼키며 사또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잠시 후 사또의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숨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좋다.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도는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어 보이자 군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진진사, 만세 흑삼 만세. 진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통곡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진진사에게 내려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자네를 의심하여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병마에 시달리다 죽었을 것이고 나라는 귀한 보물을 잃을 뻔했네. 그러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최 부자를 노려보았다. 여봐라. 저 간악한 무리들을 당장 포박하라. 양민을 모함하고 하늘이 내린 보물을 똥이라 속여 가로채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와 그 일당을 포박했다. 최 부자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마을을 위해. 으붑 입에 재갈이 물린 최 부자가 끌려나가자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동안 최 부자에게 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사또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진진사에게 물었다. 진진사, 이 귀한 흑삼을 발견하게 된 경위가 참으로 기이하다 들었네. 도대체 누가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는가? 진진사는 주저없이 옆에 서 있는 달래를 가리켰다. 달래는 코를 훌쩍이며 곶감 하나를 오물거리고 있었다. 바로 제 둘째 며느리입니다.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했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이 아이만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썩은 냄새 속에 숨겨진 향기를 맡았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사또와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에게 쏠렸다. 달래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자 부끄러운 듯 윤씨 부인의 치마폭 뒤로 숨으며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저 할아버지가 나 쳐다봐요. 나 곶감 다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어쩌죠. 사또는 파한대소하며 무릎을 쳤다. 허허허, 참으로 신통방통한 아이로다. 내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으니 네가 바로 이 고을의 복덩이다. 사또는 즉석에서 곶감 한 상자와 비단 5피를 달래에게 하사했다. 달래는 비단을 받아들고 좋아하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우와, 나 새 옷 생긴다. 서방님 나 이쁘쥬. 인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를 구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기 때문이었다. 윤씨 부인 역시 달래를 꽉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진진사댁 식구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진진사댁은 축제 분위기였다. 몰려든 동네 사람들로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었고 흑삼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상인들이 대문 밖까지 줄을 섰다. 흑삼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진진사는 하루아침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진진사는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에 감사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 달래가 쪼르르 달려와 술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아버님, 술 많이 드시면 코 빨개져요. 쥐들이 딸기인 줄 알고 따먹으러 와요. 진진사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법이다. 내 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승에서 억울해하고 있었겠지.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관아의 옥사에 갇힌 최부자는 밤새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두고 보자 진진사. 그리고 저 미친년. 내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마.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최부자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하늘에 우는 선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 진진사는 달래가 발견한 흑삼 제조법을 가문의 비법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연에 순응하고 기다림을 배우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달래가 몸소 보여준 삶의 진리이기도 했다. 진진사는 붓을 들어 흑삼의 이름을 새로 지었다. 달래의 이름을 따서 달래삼 달라이저 이라 할까 고민하다가 그녀의 맑은 웃음을 떠올리며 소소 흑삼 셔셔해거 웃음이 깃든 흑삼이라 적어내려갔다. 바보 며느리의 웃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고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진진 사댁의 소슬대문 앞에는 이제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이 가득 차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죽었던 고목에 다시금 화려한 꽃이 피어난 것과 같은 기적이었다. 대문 박심리 길까지 진하게 퍼져나가는 구수하고도 쌉싸름한 흑삼의 향기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조차 멈추게 만들었고 마당 한편에 새로 지은 거대한 약방 건물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굽이쳤다.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처마 밑에는 소소 흑삼 셔셔 핵저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는데 이는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어필임금이 쓴 글씨 이었으니 가문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진진사는 뒷짐을 지고 흐뭇한 표정으로 일꾼들이 부지런히 삶을 나르고 찌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는 지난날의 고초 대신 여유와 인자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대감마님, 한양 상단에서 내려온 객주가 물건을 더 내어달라며 아우성입니다. 벌써 창고가 바닥을 보이는데 어찌할까요? 집사로 승격된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묻자 진진사는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다. 서두르지 말라고 이르거라. 달래가 말하기를 급하게 찐떡은 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연의 바람과 시간이 빚어내야 비로소 약이 되는 법이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정성을 덜어내면 그것은 흑삼이 아니라 검은 무일 뿐이다. 진진사의 철학은 확고했다. 그는 단순히 약재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펼치는 도인과도 같은 풍모를 풍기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 달래가 있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꽃신을 신었지만 하는 행동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아기보살이나 복덩이 아씨라 부르며 신성시하기까지 했다. 달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떼가 줄지어 가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아씨, 올해 김장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배추가 흉년이라 걱정입니다. 안악의 물음에 달래는 해맑게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이 소미불처럼 두꺼워요. 일찍 추워질 거예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얼른 하세요. 그리고 배추 꽁다리는 버리지 마세요. 토끼들이 배고파해요. 안악들은 달래의 말을 마치 신탁이라도 받은 양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다. 실제로 달래의 말대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고
그녀의 조언을 듣고 서둘러 김장을 마친 집들만이 낭패를 면할 수 있었다. 달래의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직관적인 깨달음이었기에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엉뚱한 말 속에는 세상의 이치가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순수한 언어를 해석하려 귀를 기울였다. 사랑채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유대가 싹트고 있었는데 특히 차남 인호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절어 살던 남봉꾼이 아니었다. 인호는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 달래를 돌보는 것이었다. 인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달래에게 다가가 흙이 묻은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부인 손이 차갑소. 이제 방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맛있는 엿을 사왔소. 인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과거에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했던 자신의 업보를 씻기라도 하듯 그는 달래를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애지중지했다. 달래는 남편이 내민 엿을 받아먹으며 배시시 웃었다. 서방님 엿이 달아요. 서방님 얼굴도 달아요. 달래의 순진한 칭찬에 인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몰래 눈물을 훔쳤다. 며느리 덕분에 죽어가던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악행을 일삼았던 최부자의 최후는 비참했다. 관아의 옥사에서 죗값을 치른 그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배웅을 나오지 않았고 오직 돌멩이와 썩은 계란만이 그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최부자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흉가로 변해 잡초만 무성해졌으나 진사는 그 땅을 헐값에 사들여 흑삼을 재배하는 약초밭으로 만들고 소작농들에게 싼 값에 임대하여 그들의 생계를 도왔다. 악인이 머물던 자리를 선한 땀으로 씻어내야 땅도 숨을 쉰다는 진사의 뜻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사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진사는 항상 손사래를 치며 공을 며느리에게 돌렸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비춰준 등불을 따라 걸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진사 댁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가 열렸다. 그것은 달래의 생일 잔치였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생일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온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상을 차리고 축하를 준비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는 달래가 가장 좋아하는 곶감과 꿀떡 그리고 최고급 흑삼주가 놓여 있었다. 달래는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상석에 앉아 촛불을 보며 신기해했다. 아버님 불꽃이 춤을 춰요. 나비 같아요. 진사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우리 달래 말이 맞다. 불꽃도 너를 축하하러 춤을 추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날이 바로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날이다. 식구들이 돌아가며 달래에게 덕담을 건네고 선물을 주었다. 윤씨 부인은 직접 수놓은 버선을 신겨주며 며느리의 발을 쓰다듬었고 아주버님인 인석은 읍내 장터에서 사온 예쁜 머리빗을 꽂아주었다. 달래는 선물들을 품에 안고 벙글벙글 웃기만 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술기운이 기분 좋게 올랐을 때 진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진사가 지난 1년간 밤을 새워가며 집필한 의서 소소 흑삼도감이었다. 책 표지에는 달래가 그렸다는 삐뚤빼뚤한 인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달래야, 이것은 너의 책이다. 네가 발견한 흑삼의 비밀을 내가 글로 옮겼을 뿐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너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달래는 책을 요리조리 돌려보더니 엉뚱하게도 책 냄새를 킁킁 맡았다. 아버님 책에서 밥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진사는 껄껄 웃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밥이 되고 피가 될 책이니 밥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밤이 깊어 식구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대청마루에는 진사와 달래 그리고 인호만이 남았다. 하늘에는 쟁반만한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달래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달을 바라보며 다리를 흔들었다. 서방님, 저 달 속에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절구를 맺고 있어요. 인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구려. 저 토끼도 아마 당신처럼 흑삼을 햅고 있나 보. 달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흑삼은 다 만들었어요. 지금은 행복을 햇고 있어요. 쿵쿵쿵.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 말을 들은 진진사의 가슴에 묵직한 감동이 밀려왔다. 행복을 맺는다라. 그는 평생을 약재의 효능과 이익을 덧자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약재는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었다.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는 교만하여 눈을 멀게 했으나 텅 비어 맑은 달래의 마음은 세상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진진사는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건배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부르지만 진정한 바보는 바로 나였다. 너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었다. 네가 부숴낸 그 행복의 가루가 우리 가문을, 아니 내 영혼을 구원하였구나. 진진사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지금의 평화를 반추해 보았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창고에서 피어난 기적, 멸시와 조롱을 견뎌낸 순수함, 그리고 탐욕을 이겨낸 나눔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소소흑삼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순수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진진사는 결심했다. 남은 여생은 욕심을 버리고 달래처럼 세상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쥐가 먹고 춤을 추던 그 검은 뿌리처럼 세상에 버려지고 병든 것들을 보듬어 안고 춤을 추게 만들겠노라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다. 달래는 인호의 품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인호는 잠든 아내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향했고 진진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붓을 들어 종이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즈저요지위, 유저요지지. 마음이 맑은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진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약을 다리는 연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구름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바보 며느리의 맑은 웃음소리가 달빛을 타고 온 고을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진사는 붓을 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흑삼의 향기와 늦가을, 국화의 향기, 그리고 행복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도 꽉 찬 보름달 같은 밤이었다.